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규모 압수수색 나흘 만인 오늘 돈봉투 전달책으로 의심되는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도 다시 확보했고 USB도 여러 개 제출받았습니다. 혹시 더 있을지 모를 증거를 찾기 위해 면밀히 분석 중입니다. 민주당은 이 상황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박건영 기자가 전합니다. 검찰은 지난주 남편이 보관하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폰을 이미 제출받아 분석 중입니다. 기존에 확보한 녹음 파일이 있지만 3만여 개에 달하는 파일을 꼼꼼히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앞에 에서 의원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 중인데 앞으로 앞에서 와요. 앞에서 잠깐 봬요. 예.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이외에도 이 전 부총장 측은 검찰에 USB 등 증거 자료를 다수 제출한 걸로 전해집니다. 압수물 분석과 함께 피의자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당시 송영길 캠프에 있었던 대전시 동구 구의원 출신 강모 씨를 불러 돈 봉투 전달 과정 등을 물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 씨가 1,000만 원을 봉투 20개에 나눠 담아 강릉구 한국감사협회장에게 전달했고 이 가운데 900만 원이 지역 본부장 10명에게 전달됐다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돈 봉투를 받은 일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지역 캠프에서 활동하던 인물들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과 일시를 특정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추가되는 대로 현역 의원 10명을 포함해 돈 받은 사람으로 점차 그물망을 좁혀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민주당은 진상규명 방식을 고민하면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사건의 종착역, 송영길 전 대표는 여전히 검찰의 소설이라면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프랑스에 있는 송 전 대표가 귀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규명 방식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는 휴일인 오늘 비공개 회의를 하고 당 조직인 윤리감찰단을 활용할지 별도 기구를 설치할지 등 다양한 방식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안이든 뭐든 그런 디테일들은 지금 논의 중이고 검토 중인 거죠. 당 일각에서는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대표를 귀국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돈봉투 관련해가지고 좀 지켜봅시다. 송영길 대표 때가 되면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송 전 대표는 최근 주변 의원들에게 돈봉투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송 전 대표가 검찰에서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쓴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자체 진상조사에서 밝혀질 게 있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3일 객관적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라고 했고 그 뒤로는 공개 언급을 삼가고 있습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주 일부 측근 의원들과 만나 굉장히 큰 문제인데 당내에서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게 답답하다고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의 관계를 부각하면서 이심, 송심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한 민주당 자체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셀프 면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이심 송심 논란을 꺼내들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두고 이 대표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2021년 5월의 송영길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재명도 없었기에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에 대해 그토록 침묵하는 것입니까? 송 전 대표는 취임 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이 대표 상대 후보로부터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이를 지적한 것입니다. 또 송 전 대표가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이 대표에게 물려준 것도 이심송심의 근거로 됐습니다. 저보다 뛰어나고 일 잘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우리 이재명 정도 돼야 우리 계양 국민들의 허전함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있는 이 대표가 돈봉투 의혹 규명에 적극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현직 대표도 어쩌지 못하면서 전직 대표의 비리를 알아서 조사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결말이 뻔히 보이는 셀프 면책입니다.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가 하루빨리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9주기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추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최근 우경화 논란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렇게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일정에 대거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경기 안산에서 열린 기억식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행사 중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 국가는 달라졌는가? 더 이상 비극적인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세월호 참사 추모 행사에 2021년부터 당대표가 줄곧 참석하고 있습니다.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지도부의 이딴 설화와 정광훈 목사를 둘러싼 우경화 논란으로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중도층에서 민주당에 비해 외면을 받는 등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4.19 혁명 기념식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도록 독려하는 등 중도층 잡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관련된 추모식에는 앞으로도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초 오는 19일로 검토됐던 김기현 대표의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도 4.19 기념식 참석을 위해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번엔 땡땡땡땡. 국민의힘에 또 논란이 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일각의 주장에 사실상 동조했습니다. 어제 오전 국회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가 열렸는데 일부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직접 참석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국회에서 회의실을 빌려서 이제 행사를 하려고 하면 현역 의원이 이 장소를 잡아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최승재 의원 주최로 행사가 열렸습니다. 최 의원에게 동조하냐고 물었더니 동조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실제로도 증거가 많이 나왔는데 대세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되면 누가 투표를 하러 가겠냐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습니다. 1년 뒤면 다시 선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해결되지 않고 완료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경제 세계 10대 강국의 하나 군림화가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이건 수치입니다, 사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부정선거 의혹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일까요? 줄곧 이 의혹을 주장해온 민경욱 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변방에 머물렀고 사실 좀 정신 나간 사람, 부정선거 얘기하면은 심지어 벌레 취급을 받았고요.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들의 소개로 이렇게 시사회를 성황리에 가질 수 있었다는 것에 너무나 감격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총선이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을 챙기려다가 이 중도를 놓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광훈 목사 논란이 아직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부정선거 논란까지 국민의힘이 아스팔트 보수 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 별다른 입장은 없는 상태인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보다 많았다. 뭐가 대통령보다 많았던 겁니까? 네, 김건희 여사의 공식 일정입니다. 지난 11일부터 5일 연속 공식 일정이 있었는데요. 납북자, 억류자 가족을 만나고 대전 전통시장을 찾고 어제는 프랑스 대사관 개관식에 참석해 프랑스 외교장관을 만났습니다. 아, 이게 하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너무 예쁘다. 아까 조금만 더 주세요. 6주간에 할머니한테 드릴 건데 이거를 한 2마일 정도 주세요. 2마일. 손 한번 잡아봐도 돼요? 그럼요.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대통령실은 행사를 주최하는 분들이 대통령이 못 오면 영부인이라도 와줬으면 좋겠다고 한다면서 봄철이라 아무래도 겨울보다 행사 참석 요청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을 대신한 행사라는 건데 야권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판을 하고 있겠죠. 네, 이번에는 이 사진이 논란이 됐습니다. 김 여사가 지난 12일 한강 투신 실종자 잠수 수색 중 순직한 고 유재국 경위 집을 방문해서 아들을 안아준 사진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애가 발버둥 친다, 화보 찍는다 등 악플이 달렸습니다. 이에 이현군 어머니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이가 강직성 뇌성마비로 몸이 뻣뻣하다며 최대한 내가 아이 안는 모습을 따라하며 안아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이 신임 의전 비서관을 두고 이 김 여사를 비판하기도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김일번 전 비서관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에 김승희 의전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을 승진시켰는데요. 민주당은 김 여사의 측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는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에 김건희 여사의 대학원 동기를 임명해 의전 비서관실을 사실상 제2부속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입니까?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초유의 영부인 스토킹 정당다운 변함없는 흑색 선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여사의 이런 행보가 대통령의 국정에 도움이 되는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어제 기시다 일본 총리를 노린 폭발물 테러에 일본은 물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에 이은 경호 실패라는 지적과 함께 현장에서 용의자를 용감하게 제압한 50대 어부에게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의 1m 뒤에 은색 폭발물이 떨어집니다. 비명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50대 남성이 군중들 사이에서 발견한 용의자 기무라 류지의 목을 강하게 휘감습니다. 용의자와 기시다 총리 사이 거리는 10m 정도. 용의자는 또 다른 사제폭탄에 불을 붙이며 강하게 저항하지만 곧이어 주변 사람들과 경비 인력에게 제압됩니다. 빨간 옷 위에 눈꽃무늬 조끼를 입은 이 남성은 보미잡이 어부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의 가방 안에는 총리를 습격할 수 있는 흉기도 있었습니다. 추가 범행은 막았지만 경호상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その人だけよ、ほとんど多分リュック背負ってんのは。ほんだら警備の人らな、おかしいなと思って、ちょっとリュックの中確認させてくださいとかあっても。 SNS에서는 용의자를 제압한 어민들을 향해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감사의 뜻을 전했고 선거에서 폭력 행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あるいは容疑者確保にご協力いただいた方に対し直接お礼の電話を入れ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현지 경찰은 용의자 자택과 소지품을 조사하며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네, 아는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정다은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번 테러 사건 소식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 기자, 기시다 총리를 노린 이번 폭발물 테러 같은 경우에 범행 동기가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우선 어제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 24살 남성 김우라 류지입니다. 범행 직후 제압된 용의자는 변호사가 오면 얘기하겠다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만큼 범행 동기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추가 폭발물이 있을 수 있어서 인근 주민에게 대피를 요청하고 용의자 자택을 수색했는데요. 화약 추정 물질과 함께 PC 등을 확보해서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 이 용의자는 어떤 인물인지는 좀 확인이 된 게 있습니까? 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다른 일본 청년들과는 조금 다른 이색적인 행보를 보였는데요. 지난해 9월 가와니시 시의회가 개최한 시정 보고회에 직접 참가해서 시의원 급여를 물어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또 용의자가 초등학생 때는 밝고 리더십이 있었는데 중학생이 되더니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주변 인물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특히 관심이 가는 게 이번 테러에 이게 이용이 된 이 은색의 폭발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군용 폭탄과는 좀 달라 보였는데 용의자가 이번 테러를 위해서 직접 만든 겁니까? 네, 우선 당시 영상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시다 총리를 향해서 은색 쇠파이프 모양의 물체가 날아가는데요. 안에 발화장치를 넣은 폭발물로 인터넷을 참고하면 누구나 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발 당시 소리나 연기로 봤을 때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위력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폭발물이 투척된 이 순간을 보니까요. 지난해 아베 전 총리 피격 사망 때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그러니까 후방, 뒤쪽이 뚫린 것 같습니다. 경호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전과 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도 기시다 총리의 뒤쪽에서 공격이 있었습니다. 아베 총리 총격 당시에 영상을 보시면요. 첫 총성이 울렸을 때 모두 뒤를 돌아보지만 즉시 보호하는 경호 인력은 없습니다. 결국 두 번째 총격에 목 우측을 맞고 쓰러지는데요. 그런데 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둥탁한 소리와 함께 기시다 총리 옆에 사제폭탄이 떨어졌는데요. 경호원이 바로 가방 모양의 방패로 폭발물을 밀쳐낸 뒤 활짝 펼쳐서 총리를 감싸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급하게 자리를 피했고요. 폭탄은 투척된 지 52초 뒤에 폭발했습니다. 지난해 3월 국내에서도 비슷한 방호형 방패가 등장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이 투척됐을 때 경호원들이 둘러쌌고 이 모습은 일본에도 소개되면서 당시 양국의 경호 대응이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경찰청은 아베 전 총리 피격 이후에 경호 매뉴얼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는데요. 그런데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선 선거마다 총리가 유세에 나섭니다. 그만큼 대중들을 근거리에서 접할 수밖에 없는데요. 소지품 검사나 금속 탐지기 체크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제 용의자 가방에서도 사제폭탄과 흉기가 발견됐지만 경찰이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테러를 두고 일본 현지에선 아베 피격 사건의 모방범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던데 그 정도로 비슷한 부분이 많았던 겁니까? 네, 두 개의 사건이 닮은 꼴입니다. 모두 도쿄가 아닌 지역에서 선거 유세를 지원하던 중 오전 11시 30분쯤에 발생했습니다. 범행 도구는 모두 사제무기였고요. 또 총리의 일정들은 인터넷에 사전 공지됐습니다. 그래서 모방범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당장 다음 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호 문제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채소, 과일, 고기 같은 먹거리의 생명은 신선함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신선함 대신 냉동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염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들이 냉동고 문을 열어 냉동과일과 채소를 카트에 담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냉동 제품이 일반 제품에 비해 7배 가까이 싸 인기가 많습니다. 많이 싸기도 하고 그냥 블루베리랑 비교해도 맛 차이 많이 안 나서 손질을 많이 하지 않아도 바로 요리할 수 있어서 좀 편했어요.
양파, 대파 등을 얼린 냉동 채소는 재료를 다듬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데다 냉동실에 두고 오래 먹을 수 있어 찾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실제 한 대형마트의 냉동 채소 매출 신장률은 일반 채소에 비해 10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볶음밥을 만들기 위해 양파, 대파, 당근 등 신선 채소 5종류를 사려면 약 2만 원의 가격이 드는데요. 여러 채소가 섞인 냉동 채소 한 봉지를 사면 약 4분의 1 비용밖에 들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도 지난 1년간 가격이 10% 이상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 삼겹살로 눈을 돌렸습니다. 냉동 국산 돼지고기 한 근이 12,000원대로 냉장보다 3,000원 가까이 쌉니다. 보관도 편하기도 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반찬으로 볶거나 할 때는 그렇게 차이 모르겠어요. 그 결과 대형마트 냉동 돼지고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4%가 뛰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지갑은 얇아지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냉동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최근엔 설탕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설탕이 들어가는 빵, 과자, 아이스크림 가격도 덩달아 뛰진 않을지 슈거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시장에서 40년 넘게 꽈배기를 팔아온 박귀순 씨. 갓 튀긴 꽈배기를 바구니에 넣어 설탕을 듬뿍 묻힙니다. 한 달 장사를 위해 한 포대 15kg짜리 설탕 30포대가 필요한데 요즘 부쩍 오른 설탕값에 부담이 큽니다. 한 달에 30% 예산하면 100만 원 정도 나가요. 100% 올랐는데요. 이번에 또 올린다고 해서 한 달치 쓸 거를 좀 쟁여놓은 거죠. 설탕 1kg 가격은 2,268원으로 1년 전보다 11% 넘게 뛰었습니다. 국제 백설탕 선물 가격은 지난 11일 1톤당 702.5달러를 찍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설탕 생산국인 인도가 이상고온과 폭우로 생산량이 급감하자 설탕 수출량을 제한하고 있고 태국과 중국에서도 설탕 생산이 줄어들 걸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치솟는 설탕 가격이 안 그래도 많이 오른 빵, 과자, 아이스크림 가격을 더 끌어올릴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작년 대비해서 마트나 가게에 가서도 아이랑 간식거리에 찾아갔을 때 금액 차이가 좀 많이 올랐다는 게 좀 절실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사 먹는 횟수가 좀 많이 전에보다는 한 반 이상 줄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식품 기업들은 당장 큰 영향은 없다고 밝혔지만 설탕 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식품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최근 구토와 복통을 일으키는 쓴맛 방울토마토가 문제가 됐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특정 품종에만 국한된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된 품종은 전량 폐기됐고 그렇게 이번 사태가 일단락되나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놀란 소비자들이 방울토마토 구매를 꺼리면서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m 길이 비닐하우스 5동은 모두 갈아엎어졌습니다. 구토와 설사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된 TY 올스타 품종의 방울토마토를 키우던 농가입니다. 문제가 된 방울토마토를 전량 폐기한 겁니다. 일도 다 해놓은 상태에서 돈만 줄 때 되니까 그 사태가 나는 거죠. 이 품종은 지난해 7월 전국 20개 농가에 보급돼 올해 2월 처음 출하됐습니다. 정부는 이 품종에서 검출된 리코페로사이드 C 성분이 구토와 설사 등을 유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쓴맛으로 인한 문제가 특정 품종에 국한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품종만 문제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대응 초기 덜 익은 토마토에서 일반적으로 생성되는 토마틴 성분이 문제일 수 있다는 정부 입장까지 나오면서 방울토마토 전체 소비가 급감했습니다. 가락 도매시장에서 지난달 말 1kg당 1,500원대였던 방울토마토는 지난 15일 기준 3,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학교 등 단체 급식 납품도 뚝 끊겼습니다. 한 50% 이상은 이 납품이 발주가 안 들어왔었거든요. 저희도 모르고 키웠고
그런 상태에서 뭐 저희 원망을 다 하잖아요. 니네가 그거 심어서 이래 이렇게. 정부는 해당 품종 재배 농가에 일부 보상금을 지급하고 방울토마토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시한폭탄, 미분양 주택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새로 분양한 아파트의 60% 이상이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건설사들은 파격 혜택을 주면서 미분양 털기에 나섰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대전의 약 400세대 규모 아파트 공사 현장. 지난해 11월 일반 분양을 실시했지만 청약 미달 사태가 났습니다. 건설사가 어쩔 수 없이 꺼내든 것은 중도금 유예 카드입니다. 통상 중도금이 분양가의 60%에 달하는데 20%만 내게 하고 나머지는 잔금 치를 때 내도록 납부 시기를 늦춰준 겁니다. 잔금 칠 때까지 들어가시거나 대출을 받으시거나 하는 건 없고요. 조건 자체가 정말 좋아요, 저희가.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도 중도금 비율을 40%로 낮춰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계약금 10% 하시고 그리고 중도금이 40% 대출이 나가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잔금 50% 이렇게 되는 거죠. 계약 축하금으로 이벤트가 아마 있을 거예요. 건설 비용을 금융사에게 먼저 빌린 뒤 청약자가 낸 중도금으로 갚는 사업 구조인데 건설사가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금융비용까지 대면서 미분양 털어내기에 나선 겁니다. 정부의 전방위 규제 해제에도 올해 1분기 전국에서 미분양된 단지가 60%가 넘습니다. 서울만 100% 청약 마감에 성공했고 지방은 청약 미달 단지가 속출했습니다. 전매 제한이 풀리고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한 곳이 많다 보니 입지에 따라서 초양극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을 피하려는 건설사들의 파격적인 혜택 경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배승아. 얼마 전 대낮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9살 아이의 이름입니다. 더 이상 배승아 양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몸을 못 가눠 갈짓자로 비틀거리며 걷는 남성. 태연이 차를 몰고 나가더니 중앙선 넘어 반대편 인도에 있던 어린이 4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9살 배승아 양이 숨졌고 다른 아이들도 크게 다쳤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민식이법까지 만들어 음주운전과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의 경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있지만 정작 술 취한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는 상황. 보다 못한 국회에선 음주운전 살인자의 경우 강력범처럼 아예 신상을 공개하자는 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이름,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하는 법안으로 10년 이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도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승아 양 유가족도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는 상황. 승아를 아프게 한 사람, 우리 가족, 오빠, 엄마가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니 걱정 말고 잘 지내. 사랑한다. 하지만 시민 의견은 엇갈립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를 낸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런 거를 좀 다시는 하지 못하게 모든 사람들이 좀 많이 알고 신상 공개를 함으로써 그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가는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형량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지. 현재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 9명, 민주당 1명이 발의에 동참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최근 도로 위에서 전기차 돌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량 결함, 그러니까 급발진 때문인지 아니면 운전자의 실수 탓인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 양쪽에 주차된 차량 사이로 택시가 날아가듯 내달립니다. 믿기지 않는 속도에 건물서 나온 한 남성이 택시 뒷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전기차 니로 택시를 몰던 70대 운전자가 오중 추돌 사고를 낸 건 어제 오후 2시쯤. 큰 길로 그대로 돌진해
길 건너던 20대 남성이 숨졌고 운전자 5명이 다쳤습니다. 한 대는 완전히 앞에 막 박살이 난 상태에서 서 있었고 차들이 한 4-5대 정도가 막 엉켜 있었죠. 택시기사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비슷한 돌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대전 서구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전기차 EV6 택시가 귀금속 과계로 돌진했습니다. 지난달 전주에선 60대 기사가 몰던 아이오닉6 택시가 상가를 들이받았고 이달 초 서울 강서구에선 70대 기사가 몰던 아이오닉5 택시가 자동차 매장을 덮쳤습니다. 택시기사가 60, 70대란 점과 차종 불문 모두 전기차란 점에서 사고 원인 분석도 엇갈리는 상황. 택시 운전자 같은 경우 대부분의 고령 운전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착각해서 밟는 경우가 실은 대부분의 사고 유형이다. 실제로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또 목소리 같은 게 녹음돼 있는 거 보면은 운전자가 여러 가지 조치를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급발진해서 급발진 입증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는데 최근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766건 가운데 인정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밤만 되면 대로변은 물론이요, 이 주택가 도로까지 대형 화물 트럭들로 점령되기 일쑤입니다. 사고 위험도 적지 않습니다. 화물차 주인들은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거리에 세울 수밖에 없다고 항변합니다. 현장 카메라 공국진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구청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대형 화물차들이 밤만 되면 불법 주차를 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실제 상황은 어떤지 구청 단속반과 함께 나가보겠습니다.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대형 화물차들이 도로 한켠을 점령했습니다.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큰 길도 마찬가지. 주차 단속 현수막이 걸렸지만 화물차들이 길게 줄지어 있습니다. 공회전 때문에 소음과 공해, 이면 도로에 있는 그 대형 화물차로 인해서 교통사고 유발,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단속되었습니다. 단속팀 차량 카메라에 2번 찍힌 화물차인데요. 이렇게 적발되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이 시작되자 운전자들이 다급히 차량을 옮깁니다. 단속차 나오면 좀 어떠세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하루 일당이 날아가는 거니까. 단속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는 풍경입니다. 아직 안 하셨죠? 노란색 번호판을 단 영업용 화물차는 지정된 차고지에만 주차해야 합니다.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는 걸 입증해야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내에서 가장 가깝다는 차고지를 가봤습니다. 차로 20분 이상 달려야 도착합니다. 그나마 빈 곳은 찾을 수 없습니다. 광주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는 14,000여 대. 반면 공영 차고지는 단 2곳. 주차면은 688면에 그칩니다. 시에서 화물차 주차장 하나 만들어주면 좋은데 저 신청하려면 5년 되지. 5년 되게.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4명이 숨진 부산 산타페 사고. 6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고가 난 바로 그 자리지만 대형 화물차들이 불법 주차 중입니다. 부산 항만공사는 예전 주차장을 폐쇄하고 지난달 우안부두에 새 화물차 주차장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올랐고 주차 공간은 더 좁아졌습니다. 비싼데 그런 데 잘 없어요. 그런 주차장도. 주차하기가 맨날 걱정입니다. 늦게 가면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 근처에 차를 대고 이래 가니. 전국 영업용 화물차는 43만 8천여 대. 공영 차고지는 전국 39곳. 주차 용량은 9,600면에 그칩니다. 42만 대 이상이 밖으로 내몰리는 셈입니다. 시내 같은 경우는 땅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보상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예산만 많이 있으면 저희도 시내에다가 막 만들고 말이. 모두가 손을 놓는 동안 위험천만한 야간 주차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공국진입니다. 불법 감청 정황이 담긴 미국의 1급 기밀 유출 사태로 동맹국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미국의 도감청 기술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엿볼 수 있는 걸까요? 세계를 보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건물과 25m 떨어진 곳에 감청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사무실 안을 밝히고 있는 전구. 안에서 흘러나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문 소리는 그대로 전달됩니다. 실내 조명의 미세한 흔들림을 포착해 정보가 새어나간 겁니다. 이번엔 사무실 컴퓨터 자판을 통해 1급 기밀이라고 화면에 입력합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되지도 않았지만 밖에 서 있는 남성의 스마트폰에 똑같은 글자가 전달됩니다. 창문이나 벽에 미세한 떨림을 레이저로 감지하는 기술은 이미 해묵은 불법 감청 장치가 된 지 오래입니다. 최근 미국에선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 속 전자파를 감청하는 이른바 템페스트 기술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스파이웨어 같은 개인정보 탈취 프로그램이 주된 감청 장비가 됐습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사용자 몰래 침투한 프로그램이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빼냅니다. 해저 케이블도 잠수함 이용해서 다 태핑하거든. 그런 스파이웨어들은 딱 여기에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 암호화 되기 전에 걔가 싹 인터셉트하지. 기술적으로는 우리 영화에 나오는 것들이 다 가능하고. 지난 2013년 미국은 동맹국인 독일의 메르켈 당시 총리의 휴대전화를 10년 넘게 도청했고 덴마크를 지나는 해저 통신 케이블을 통해 유럽 정치인들의 통화 내용도 빼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불법 감청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비밀문서 100페이지 분량이 유출되면서 또다시 주요 동맹국의 대화를 몰래 훔쳐봤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is critical to the development of national capability and to the trust and confidence across allies and partners. Is a serious leak. It is being investigated. 테러 방지 등 국익을 위한 첩보 활동이 목적이지만 일부 기밀이 유출된 우크라이나는 작전 계획을 새로 세워야 했습니다. Тобто це мікс правди та неправди. Тому моє припущення, що ця акція була зроблена навмисно, щоб я її називаю спеціальна. 재래식 전투만큼 첩보전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국익과 동맹 관계 사이에서 각국은 미묘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전혜정입니다. 이번 주 초반까지도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경기 북부에, 화요일엔 전국에, 수요일엔 남부에 올 걸로 보입니다. 우선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면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쪽으로 5mm 미만의 이슬비가 내리겠습니다. 황사도 영향을 주겠습니다. 일부 남부지방을 제외한 전국이 미세먼지 나쁨 단계를 유지하겠고요. 오후부터는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내일 큰 일교차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이 7도 등 오늘과 아침 기온은 비슷하겠고요. 한낮엔 서울 18도, 대전과 대구 21도, 광주는 23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모레면 서울 최고 기온 25도 등 기온이 더 크게 올라서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벌써 9번째 봄을 맞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지 말자며 갖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과연 그때보다 안전해졌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지하철을 이용하던 승객들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이태원 참사를 겪고도 출퇴근 시민들이 겪는 지하철 공포는 여전합니다.
오늘을 넘겼다고 내일 무사하란 법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위험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이란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안전.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